네, 오늘 재보궐선거 소식 길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박영선 후보 어제 정청래 의원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서 박영선 의원도 자가격리에 살짝 들어갔다가 아닌 걸로 이제 나와서 다시 유세에 나서게 됐는데 오늘은 첫 유세 지역으로 강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차장님? 네. 일단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강남에서 선전을 해야만 당선권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강남의 경우에는 이제 야권 지지층이 좀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야당의 어떤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토끼를 좀 잡으러 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러 갔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그 선거전을 통해서 이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약세 지역인 강남에서부터 이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남 지역을 오후에 찾는다고 아까 최성 기자가 전해줬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집토끼를 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대 후보에서 이제 그 산토끼를 잡으러 오니까 집토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서 있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우호적인 강남에서 이 지지율을 확실히 좀 굳히겠다. 그래서 이 승기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강남 대전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토끼와 산토끼, 토끼몰이에 나선 거고. 이렇게 시민들을 토끼에 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선거 용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곳이 지금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이제 신경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영선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더욱 늘려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은 재개발, 재건축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관련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도 찬성을 한다고 하고, 또 분양 원가 공개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하지는 않았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얘기에 특히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문재인 정부의 쭉 이어온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의 어떤 개발, 이런 네. 것들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영을 주장하지 않겠다. 강남 지역에서는, 이런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서, 네. 사실상, 이 재개발, 재건축, 이것들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시장 본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LH공사와 연결된 부동산 문제거든요. 네. 네. 여기서 어떻게 하든 이제 반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승부가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이 하는데 일단 잘해보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허가해주겠다. 또는 안전도 검사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서울시가 다 재개발의 어떤 그 과정 속으로 진입되고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또 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박영선 후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런 재개발, 재건축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박영선 후보가 다니는 지역들을 보면 네. 대부분 마포, 서대문, 지금 강남도 어디냐면 고속버스 터미널과 네. 강남역 부근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젊은 층들과 교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20, 30대예요. 과거 전통적으로 본다면 20, 30대에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는데 여기가 푹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소통을 늘려가면서 반전의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 그래서
두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금 젊은 층과의 소통이 하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대안을 잘 제시하는지 이 부분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선택을 바꾸자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 간 지지율과 연령별 지지율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좀 이것도 궁금해요. 그럼 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박영선 후보가 이 정권, 여권과 어떻게 선전을 좀 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좀 과한가요? 그건 과하죠. 지금 이제 모든 거는 사실은 여당 출신의 시장이 되면 지금 정부와의 어떤 그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야당 출신의 당선자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를 거의 절대적으로 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다수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원만하게 일 처리가 행정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박영선 후보가 본인의 어떤 장점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권의 네. 힘을 이용해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도 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또 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가격 올리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청취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네, 천추의 대역죄 이런 좀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 후보는 이제 해온 얘기들을 쭉 보면은 취임을 한다면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 진단까지 좀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이제 그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 20몇 번 나왔지만 보통 이제 그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이게 시장과 반대되는 이런 이제 정책 때문이에요. 시장 논리와 반대되는 정책 그렇죠. 때문이었다. 항상 이제 부동산은 시장 친화적인 이 말은 이제 그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는 이제 줄이는 그래야만 이게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권은 철저하게 수요 세금으로만 이게 그 줄이려고 했지 공급은 확대를 막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네. 이번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이렇게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건 상당히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야 공약을 꼼꼼하게 보니까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도 못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30만 채를 공급하겠다. 네. 서울시에 그런 땅이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공약을 볼 때는 실현 가능한 진짜 이게 공약인지 아니면 이게 빌공짜 공약인지 그것도 이게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봐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어떤 그런 주도권, 여권의 힘이 있기 때문에 180석이나 가지고 있고 이 주도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이런 정책들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터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박영선 후보가요 여권의 힘이 아니고 여권의 짐이 될 수 있다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권의 국토부의 입장이 있고 또 이제 여당의 입장이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아무리 이게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다른 방향 갈라 해도 전체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게 막을 수 있거든요. 정책 변경을. 따라서 이제 저는 의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박영선 후보가 좋은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 봅니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양측의 어떤 네거티브 공방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네.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이제 도쿄 아파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네. 또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내곡동 땅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양측이 좀 거세게 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받고자 하는 서울 시민들의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한 예. 약간 포지티브 어떤 공세라고 본다라면 네. 상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조금 좋지 않은 모습.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의 이 남편분이 도쿄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 내곡동이 개발되는 과정에 약간의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의 경우에는 이 상대 후보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부정적인 면을 좀 극대화시켜서
이 표심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어떤 네거티브성 소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어느 정도의 또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선거전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차원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잘못된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의 지금 내곡동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부동산 문제로만 그냥 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치를 몰랐다. 그리고 이게 국장 정결 사항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위치를 알았고 거기서 뭐 실직을 했던 그런 기록들 거기 증언한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이 부동산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의 어떤 도덕성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가 될 때는 상당히 이게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증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LH 땅 투기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더 거짓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공격이요. 공격인데 그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그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요. 뭐 유튜브에 나와서 박영선 후보 보고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아줌마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줌마 표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이제 큰 뭐 어떤 우리가 LH 투기처럼 어떤 공적인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 이런 거는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게 효과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곡동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내곡동 이 부지는 오세훈 시장의 그 처가 있잖아요. 처가가 근데 옛날부터 상속받은 땅 아닙니까? 그 지분의 8분의 1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자체도 이미 전 정권부터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그게 뭐 오세훈 시장이 갔니 안 갔니 국장이 아니 이게 뭐 지역적인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미리 사가지고 이걸 몰래 풀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저런 뭐 공세를 해봤자 저는 지역적인 공세지 아마 이제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지역적인 공세이고 본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하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여론조사는 MBN의 의뢰로 한길 리서치에서 한 거고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25.3%고요. 오세훈 후보가 46.3%예요. 차장님, 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민심은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 저런 움직임들이 있겠지만요. 네. 일단 조사 시점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월 22일과 23일이라고 한다면 이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단일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정해졌을 때 네.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선거전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와 오늘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그 서울 이 시장, 차기 시장이 누가 되면 좋겠느냐라는 여론조사가 좀 실시가 됐을 텐데요. 내일 아마 공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초반 판세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여론조사가 좀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초반 분위기가 이제 그 범야권 단일 후보에서 연장선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박영선 후보의 어떤 추격세가 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박영선 후보의 이 추격세가 이제 추격이 시작됐는지 이걸 내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오마이뉴스에서 조사 의뢰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 일시는 2021년 3월 24일 하루 동안 있었던 지지율 조사인데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 각 강론, 이제 연령대별 지지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40대 지지율이 높고 오세훈 후보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와는 다르게 이례적인 양상, 그러니까 지금 젊을수록 진보적인 여권 성향,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여당 쪽에서 야당 쪽으로 이동을 상당히 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중도층이 사실상 상당 부분이 또 야당 쪽으로 이동했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20, 30대의 어떤 불만을 사실상 여권에서 그걸 수용을 못했다는 그런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정부 여당에 아주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게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여성까지도 이제 돌아섰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없죠. 없었어요. 여기는 네. 없는데 사실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약해진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왔을 때 현 정부의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성격이 20, 30대, 20대 특히 남성에게 좀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지지는 견고하게 유지됐었는데 이번에 보선의 어떤 이유가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였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정부 여당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던 부분들이 20대 여성에게 어떤 불만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 그것이 지금 20대의 어떤 상당히 3대 1이 나는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은 지금 상황에서의 지지율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층 특히나 20, 30대는 여기서 확고하게 야당 지지층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당의 지도자가 야당의 후보가 상당 부분 문제점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중도로 이탈하거나 또는 여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지지율의 어떤 고착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좀 신기한 게요. 같은 결과를 두고도 시각이 다르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새로 시장되는 분 임기가 1년입니다. 네. 새로운 이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연 이게 박영선과 오세훈을 보고 투표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어떤 걸 보고 저는 이제 할까요? 두 가지를 본다 봐요. 결국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 4년이 잘 됐냐 못 됐냐 심판하는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 9년의 서울시가 잘했냐 못했냐. 이 두 가지를 심판하는 선거지. 앞으로 이게 임기 1년밖에 안 되는 박영순 후보가 되면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그 서울 민심은 전국 민심의 어떤 표본이고 결국 서울은 소통령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정권 4년과 박원순 시장 9년을 심판하는 선거고 그게 이제 젊은 층은 현 정권의 그 4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그 기회가 평등했는가? 과정은 공정했는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이걸 심판할 거예요. 아마 그 점에서 청년들이 아마 현 정권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청년층의 이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물론 뭐 선거라는 것은 이제 과거 지나온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 표심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표심의 변화는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좀 거꾸로 거슬러서 2017년 대선 때 상황으로 가보시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연령층이 20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들었던 최순실 사건의 그 정유라 이 특혜 의혹이 상당히 좀 20대 표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20대 표심이 왜 이렇게 여권이 아니라 야권을 향하고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재작년부터 또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딸의 어떤 뭐 특혜 의혹, 특혜 입학 의혹 이런 것들이 이 표심에 좀 상당히 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는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임국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실현됐느냐. 이 실현에 대한 욕구가 표출돼서 문재인 대통령 이 당선에 앞장섰던 20대가 문재인 대통령 4년 임기를 지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배신감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일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20대 표심의 어떤 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사실 여론이라는 거는 말, 또 막말 이런 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말 관련 논란은 선거 때마다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막말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매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실로 가기보다 검찰 조사실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쭉 같이 들었는데 쓰레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검찰 조사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좀 과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많았지만 네, 아마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네, 쓰레기라는 게 표현까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무리 이게 막말도 그게 유분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당의 법사위원장이 상대의 후보를 쓰레기다. 뭐 검찰 조사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게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선거에 대비하면 말 한마디로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그 정동영 후보도 어르신 노인 폄하 발언, 소위 그 논란 때문에 네. 얼마나 이게 그때 고생했습니까? 따라서 과연 이게 저는 이 쓰레기라는 발언이 지지층한테는 이게 결집에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보지만, 근데 그 분명히 중도층,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층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데 막말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 사실을 이게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윤호중 위원장, 법사위원장이죠.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는 표현은 누가 들어도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단어,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윤호중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중증 치매 환자 뭐 그 얘기를 지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런 말도 못하느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좋아진다면 뭐 100번이 쓸 수 있지만 그런 단어들이 이 정치를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치매 문제가 굉장히 아픔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 아픔을 다 겪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환자들을 매도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서울시라는 제2의 선출직의 어떤 후보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는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좀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세훈 후보의 논란이 된 발언 저희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비판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했더니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비유만 하면 망언이라고. 네, 같이 들었는데 네. 김종희 위원장 뭐 선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네. 주의를 줬다고도 하고 이제 막말이 얼마나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그 자제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좀 노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뭐 입 후보한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좋은 쪽으로 누가 더 좋으냐라는 경쟁을 유도를 해야지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네. 누가 더 나쁘냐 경쟁으로 가게 되면 이 후보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당 또는 상대당이 배출한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인신공격성 얘기를 한다라면 이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중도층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가게 되면 과연 좋을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거라는 어떤 단기간에 어떤 자신의 지지층을 총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유혹에
뭐 휩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자신의 어떤 강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후보를 우리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공히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막말은 중도층 표심을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구자용 차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갑자기 선거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선거마다 돌아오는 아바타 전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아바타 난타전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4일 날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 아니냐. 사실상의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인 문재인 아바타. 박영선 후보가 그 문재인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바타 논란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이 두 후보 중에 아바타라는 단어를 극단적으로 쓴 사람은 사실 오세훈 후보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는 취지로 사실은 이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했죠. MB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가 거의 황태자처럼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곡동 땅의 어떤 얘기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곡동 땅을 이제 주택화하면서,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하면서 사실상 혜택을 본 분이 두 분인데 MB도 그때 혜택을 받고요. 오세훈 후보도 처가 땅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뭐 황태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아바타라는 거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후보의 당신 뭐 MB 아바타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부터 누군가를 굉장히 사실은 비난하고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어가 한국 정치에서 좀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인데 누군가를 매도하고 이러기 하기 위해서 상대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극대화하는 그런 용어로 아바타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로서 우리가 이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때 아닌 국밥 논란이 정치권에서 여야 각각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적인 풍모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가서 이제 국밥을 먹는 겁니다. 이 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뭐 87년 대선 이후에 어떤 TV를 통한 어떤 이미지 선거가 활성화되면서 이 국밥 먹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민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그 국밥 먹는 그 이미지로 굉장히 좀 호감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이 광주에 가면 이제 양동시장이라는 이 가장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 호남이민 영남 후보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시장 국밥이 큰 역할을 했고요. 2007년 대선의 경우에도 이명박 전 후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서민 풍모를 과시하는데 이 뜨거운 국밥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밥을 내준 아주머니께서 천천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서민적인 풍모를 과시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이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게 국밥 먹는 모습을 이게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좀 서민과 서민 친화적인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도요 국밥이 지금 논란의 정쟁의 어떤 그 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누구 따라하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물론 뭐 비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저런 국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거.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서 박영선,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국밥을 먹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이러면 그대들도 MB 아바타 조건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바타랑 국밥 다 좋아해서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산시장 지지율 살짝 보면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8.8%, 김영춘 후보 29.3%입니다. MBN에서 조사 의뢰했고요.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고 2021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변호사님, 막말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중증 치매 환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3기 암 환자 얘기가 나오고 또 박형준 후보는 111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여권에서 야권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산은요, 서울보다 이제 그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개의 그 여건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게 그 지방에는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도 이게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선거로 가도 시원찮은데 저는 부산이요, 훨씬 이게 서울보다 더 이제 막말 논란이라든지 네거티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이 더 심하다. 서울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앵커님이 뭐 암기, 말기, 암 환자 3기 이야기도 했지만 김영춘 후보의 발언이었죠. 예, 네. 계속 이게 그 여야가 보면 하루에 날마다 이게 그 네거티브 공세로 서로 인신공격 이게 너무 판치고 있잖아요. 근데 부산은 이제라도 저는 정책 선거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가덕도 신공항부터 부산의 경제 발전 얼마나 이게 이슈가 많아요. 정말 두 후보가 머리 같이 메고 부산의 그 지방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저는 너무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는 게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이게 그 부산 후보들이 여야 후보들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말로 진정한 정책 선거로 가야 되고 정말 그 토론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이게 저는 부산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교수님은 부산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지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건설이라든가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묻히고 있어요. 뭐 LCT 특혜 분양과 관련된 지금 박형준 후보의 어떤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 본질인 어떻게 보면 정책들이 실종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춘 후보가 뭐 암 3기 환자다. 부산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그렇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어떤 정도를 나타낸 그렇죠.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사가 돼서 이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들이 항상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LCT 문제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여하이 박경준 후보가 잘 풀어나가느냐가 부산시 보선에서는 가장 결정적 변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관련한 여야 움직임 전해드렸습니다.